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도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예, 넉넉한 토요일 저녁 시간에 찾아뵙는 찐시황,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주가 찐시황을 봐야 끝난다고 말씀을 누차 드리고, 예, 그러면서 한 주간의 정리와 그리고 또 시장에 무슨 일이 이런 거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미국 시장을 딱 끝난 걸 보다 보니까 왠지 마음이 좀 묵직하신 주말이 되실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 시장의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민이 있다면 고민을 또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네, 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강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와 흐름들을 한번 또 체크해보는 그런 또 알찬 찐시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방금 몇 시간 전에 끝난 미국 시장입니다. 동향을 보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눈여겨봤던 게 옵션 만기일이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봤던 측면이 높은데, 옵션 만기일에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파생 만기일 때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변곡의 가능성들, 그러나 즉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 일조를 했던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이제 그런 흐름 쪽에서 한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의외로 이번 만기일 때는 거래가 그렇게 폭증하진 않았네요.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강한 거래량이 나와서 시장을 밀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한 달간에, 그리고 또 뭐 선물 옵션 동시일 만기일이면은 3개월 만에 이어갔던 하나의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쪽은 바뀔 거야, 흐름이 바뀔 거야라고 하면 신규 포지션도 설정되는 이런 또 대표적인 그걸 준비하는 날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라고 봤었을 때 지금 나온 흐름을 보니까 오늘 정리가 됐던 게 뭐 2,600조? 네, 옵션 거래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은 약간 내가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근데 이왕 주식하는 거 뭐 좀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런 파생 거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게 큰 제약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과 정리가 되면서 이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나스닥은 딱 변화는 고점에서 무거워진다는 거를 충분히 보여줬던 흐름이고, 이거를 보면서 지난 라이브 시황 때 주봉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리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지난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참 좋았을 때 16,000까지 갔다가 지금 10,000대 초반까지 오게 되면 결국엔 한 6,000포인트 빠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절반 정도면 13,000. 이번에 딱 절반을 터치를 했네요. 네. 올라온 게 뭐 저점에서 뭐 20% 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하락분의 절반까지를 되돌리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할 거야 라고 시도를 했다가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멈춥니다. 예, 50% 이상을 강하게 되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라고 보게 되면 또 추세에 대한 정언까지 같이 막 적어놨고, 그렇게 되면 의미가 이제 추세 부분에서 어떤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는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시도는 하되 무거워지는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무거워지지만 일단 해결이 잘 안 되는 패턴들이 보이는 게 지금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지금 12,000 지금 한 600, 700 정도, 여기서 지금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패턴 쪽에서 뭐 보통 이제 쉬었다가 가장 강력한 탄력적인 상황이라고 되면 한번 쉬었다가 바로 리바운딩해서 주가를 딱 끌어올리는 현상, 이게 나오는 게 추세 전환의 가장 깔끔하고 교과서적이고 이상적인 모습들인데 무거워집니다. 지금 현실은 무거운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일단
저항에 대한 13,000대에 대한 의미가 충분히 있고 그러면 못 가겠다라는 거 단번에 못 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떤 패턴이 나오냐. 첫 번째 박스권이죠. 이 정도 부분 갖다가 강했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지받고 지금 기준은 한 지난번 요 자리죠. 여기랑 같이 연결되는 쭉 변화를 봤을 때 또 지난번에 한번 멈칫했던 지수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너무 자세히 들어가나요? 네. 12,400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가요. 예, 왜냐면 그러면 추세가 약간 이제 고점 높고 저점 높은 패턴들이 무너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12,500선 중심으로 해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리바운딩해서 이 정고점대를 계속 시도를 하는 패턴들로 나오는 게 가장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여기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시도했다가 또 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면 뭐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거기서 여의치 않다의 반대는 죄송합니다. 예, 여의치 않다면 괜찮다라는 반응이면은 몇 번 시도하다가 돌파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50% 이상 하락했다, 50% 정도를 되돌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더 갈 거야라고 보여주는 게 그런 단계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이 또 8월 말이고 또 이제 넘어가게 되면 9월 달부터 들어오는 변화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이제 9월 달의 경계도 이제 미리 약간 당겨오는 입장 쪽에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박스권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 흐름을 바라보는데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나스닥 기준으로 12,400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에 대한 이제 하락을 다시 하락 반전을 준비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어떤 강했던 상황이니만큼 한 번에 그냥 쭉 밀려 내려가기보다는 들어왔다가 한번 또 리바운딩도 계속 가면서 박스권 쪽에 무게를 두고 그 다음에 한 9월 달로 넘어갔을 때 9월 달에서 FOMC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뭔가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입니다. 네, 첫 번째가 유럽이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잘 버틸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해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증시야 유럽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거의 미국과 유사하게 어떤 동향들을 펼쳐가면서 지금 유로스택스가 여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상대적으로 유럽이 잘 버틴다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난리 나고 타격이 크고 거기다가 지금 어쩔 이렇게 가기도 힘들고 저렇게 가기도 힘든 그러니까 즉 체력이 강하게 되면 금리를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다 소화하고 괜찮아 이거는 하나의 수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그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밖에 안 보입니다. 경제 지표 다 괜찮고 거기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몰라 우리만 갈 거야 라고 하는 쪽의 입장이겠죠.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먼저 단초가 됐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딱 죄버리는 어떤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LNG겠죠. 에너지에 대한 대체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를 또 마구 다른 대체 에너지 찾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대체 에너지를 찾으면 일단은 그동안에 외친 것도 있기 때문에 신재생으로 가겠죠. 신재생 일단 막 깔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근데 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장 빨라야 태양광일 텐데 그다음 가장 설치가 쉽고 용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쪽인데 그래 봐야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러면 당장 겨울이 들어오는데 겨울이 들어올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그동안 멈췄던 화력 발전, LNG 복합 발전 이런 것도 다 가동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화석연료, 대표적인 LNG도 약간 그나마 화석연료 중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제일 적다 보니까 우리 ESG 기준에 맞아. ESG 이거 하긴 해야 되겠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럼 그런 과정 쪽에서 유럽이 LNG가 부족해서 막 수입을 하고 있네. 그러면 LNG 가격이 가만히 있습니까? 폭등을 하죠. 네, 그래서 미국도 수출하려고 하는 지금 LNG 수입
수출 국가가 1위가 미국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대량의 생산을 통해서 대량으로 수출하기 딱 좋은 패턴의 흐름을 갖춰가다 보니까 물론 북유럽,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이나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산유국 쪽에서의 입장에서 LNG를 또 뽑아내는 것도 있는데 지금처럼 대량으로 뭐 큰 배가 와서 우리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기다려요. 자, 밸브 꽂고 거기다가 LNG 쭉 하고 액화죠. 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금 터미널을 갖춘 쪽은 미국이 최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작은 배로 뭐 찔끔찔끔 가서 하느니 큰 걸 한 방에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한 수입,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욕구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러면 LNG 가격이 적어도 발전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상당히 올라갔다. 폭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그러면 전기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통해서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 10% 이상 이제 두 자리 숫자대로 들어가는 게 지난달에 확인이 됐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전기 요금 보게 되면 유럽은 미쳤습니다. 네, 그만큼 발전 단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나마 물론 저희 세금입니다. 한국전력이 딱 몸빵 이런 표현 맞나요? 네,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오른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적자를 보면서까지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민영화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 체계가 올라오는 에너지 요금을 그대로 다 반영해서 전력 요금을 책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후회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완충 역할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다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고 대표적인 제조업 쪽에 전가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즘에 보면 유럽 쪽에서 그나마 남유럽 쪽 그동안 저희가 많이 위축될 거고 불안하기로 봤던 남유럽 같은 경우는 좀 견제해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즉 이런 제조업을 어느 정도 흔들 만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제조업 기반으로 그동안에 강했던 독일 같은 경우는 즉각 타격이 오죠. 왜냐면 제조업의 강국이 전력 요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를 커버해서 어떤 공장 돌리는 것도 만만치 않고 게다가 제품 가격도 당연히 올려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와 이거 만만치 않네 라는 생각 쪽에서 오히려 제조업 쪽을 가진 독일 같은 경우는 휘청휘청 거리는 프랑스도 뭐 비슷하긴 하겠는데 그런 쪽인데 남유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약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여행 쪽이나 관광 쪽으로 무게를 뒀다라고 하게 되면 유로화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관광 쪽으로 봤을 때 와 이렇게 싼 때 유럽 한번 구경 가야지라고 하는 수요가 나오게 되면 그쪽은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제조업이 없었다는 게 이런 때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강했던 제조업에 그리고 또 유럽의 심장이라고 하는 독일 쪽이 흔들리고 나머지 국가는 그나마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혹시나 또 추가로 지금 여기서 유럽은 유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LNG입니다. 같은 화석연료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더 많아서 쓰겠다고 하는 입장이 나오는 LNG 가격의 폭등은 유럽의 분위기를 그렇게 썩 좋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유럽의 부담과 유럽의 타격은 독일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지난 제조업체를 강국으로 알았던 에휴 그래도 유럽은 독일이 잘 이끌어 가겠지 흔들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등생이 갑자기 이번 시험 결과를 봤더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믿음은 있죠. 믿음이 있어서 아유 그래도 좀 쉬어가나 보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지쳤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게 한 다음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계속 망칩니다. 이거 공부 잘하는 애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은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유럽에 대한 변화를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또 하나 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왜 이럴까요? 라고 봐야 될 부분이죠. 이제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 경기와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에 비해서 또 그나마 지수는 잘 버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한참 못 갔고, 게다가 지난번에는 뭐 재봉쇄 나온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타격받고 봉쇄했다가 풀린다 하는 정도로 봤는데, 지금 보면은 검은색 선으로 표현된 안쪽으로 전혀 진입을 못합니다. 7월 초부터 시도만 이게 주봉입니다. 예, 들어오게 되면 밀리고 들어오면 밀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점이 상해 종합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차피 중국은 공산당의 1인, 그러니까 국가를 책임지는 공산당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확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게 나오는 첫 번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공산당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의 어떤 부담감들, 의문의 눈초리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도 보니까 리커창 총리가 약간 요즘은 시진핑 주석은 뒤로 가 있고 계속 전면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주문을 하는 게 지금은 경기 부양에 올인할 때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방 정부들을 채찍질을 가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다른 국가나 다른 뭐 일반적인 국가였으면은 지금 바라보는 지방은 다 죽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 재정이 거의 파탄날 지경이고 돈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방만 자꾸 쥔다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오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부동산 타격받고 뭐 뱅크런이 될 정도로 자금이 잘 안 돌고 있는데, 거기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중국의 소비 쿠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소비 쿠폰 막 뿌려대고 있고, 거기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조금 연장할 정도로, 그래서 내구재 쪽을 연장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뭔가 그러니까 내구재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온다는 얘기는 확 떨어질 걸 대비해서 미리 그냥 쏟아붓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혹시나 거기서 이제 지방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세원이 있을 거고 또 중앙 정부로 들어가는 세원이 있을 텐데 둘 다 타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걷어야 될 세금 못 걷고, 그러면 계속 뭔가를 재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 쪽에서 자꾸 뭘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지방 관리들의 입장으로는 좀 도와주세요라고 중앙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앙 정부는 아직까지 이번에 금리 인하를 찔끔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직 중국의,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시진핑 3년임 때 뭔가 드라마틱하게 10월 달에 이제 코로나는 이제 명분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 글로벌 국가들이 이걸 안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에서 이제 내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슈퍼맨 같은 잠잠하게 있던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하면서 우리 그레이트 차이나는 앞으로 보여줄게. 경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뭔가 어떤 짠 하고 나타나서 정책과 뭔가를 또 강하게 보여줄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중국이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뭐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주식하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걱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진짜 심각할 정도였으면은 지난번 그림자 금융 가지고 한번 크게 타격을 받을 뻔했던 한 2015년도, 16년도부터 그때부터가 문제가 됐겠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왔다. 해결을 잘 못하고 밑에 덮어만 놓은 상황 쪽에서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터진다.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딱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미국은 괜찮지만 미국 이외 국가 쪽에서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나왔을 때 이를 글로벌 위험자산 쪽이 얼만큼 어떻게 반영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담감들이 서서히 하나씩 둘씩 또 보여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또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막상 미국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데 뭐 경기는 지금까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게 훼손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다고 또 지금 현재 피크아웃이라는 단어 쓰면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그냥 애써 그렇게 나오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딱 하나 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떤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들어올까요? 예. 가장 주식의 첫 번째는 중요한 기업의 펀더멘탈도 있겠지만 다음으로 보는 게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하나의 트리거가 움직이게 되면은 나머지 여파들도 그동안 잠잠했던 것들도 하나 계속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약간 안도랠리 성격적으로 애써 지금 좋은 것만 찾아봤죠. 같이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나왔던 비슷한 얘기도 그때는 악재로 해석했지만 지금은 괜찮아 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컸다고 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방향대로 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담감이나 부진한 모습들은 영향을 끼치겠어.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에 대해서 아마 지수의 범위 정도로는 거의 단기 한계가 왔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000원대 부근 정도에서는 한 50% 정도 여기서는 일단 버거워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또 박스권으로 시도를 하면서 넘기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몇 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된다. 그때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아마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것 그대로 이제 다음에 경기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릴 텐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서서히 가시화가 되면서 근데 경기에 대한 부담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유럽과 중국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자기들은 괜찮아도 나머지에서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영향을 또 뒤로 돌아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저희가 자꾸 미국은 경기가 괜찮으니까 금리 인상 잘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겠어 라고 바라보지만 나머지 국가들에서 힘든데요.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예외이겠느냐. 지금 환율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지금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체력이 약한 게 아니라 달러가 너무 강해서 즉 유로화가 약하고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야 라고 애써 생각은 할지 몰라도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수치만 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봤을 때 오늘 환율 또 10몇 원 올라서 1336원까지 NDF에서 마감된 결과를 보게 되면 환율이 그렇게 폭등을, 그러니까 원화가 그렇게 안정을 못 잡고 있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견조하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견조한 거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거의 뭐 70조대 이상 팔았던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는 공매도가 그 더 이상으로 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청산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그냥 매수로 잡히는 것과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막상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어떤 원인이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부담이 돼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게 저희의 핵심은 그겁니다. 매크로 관련된 지표들을 많이 바뀌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구나. 이번에도 충분히 느꼈다. 그러면 종목은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쪽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움직였던 섹터들 대표적으로 약 한 달 전부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나왔죠. 근데 이게 핵심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때보다 지금 더 관심이 높았던 첫 번째 원인이 그냥 그때와 지금과 다른 거는 주가가 오른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LNG의 가격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들은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지금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유가 이렇게 많이 한 90달러대까지 무너질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유가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어. 이렇게만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유가는 더 몰려 올라갈 것이고 80달러, 70달러대 갈 거야. 과연 그럴까요?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쉽게 유가가 안 빠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특히 LNG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고 왜냐면은 지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다 뭐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도 태양광 하려면 빨리 해. 뭐 풍력 이것도 지금 설치하게 되면 5, 6년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어서 빨리 해. 이렇게 나가는 입장이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당장 그런데 태양광 뭐 풍력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겨울 나기가 힘들겠는데요. 뭐 안 되겠어. LNG 어디야? 뭐 있는 데서 빨리 수입해.
라고 하다 보니까, 즉 예전에 에너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릴 때 공급을 보시면 안 됩니다. 공급은 지금 늘리려고 하더라도 늘릴 데가 없습니다. 공급 늘린다고 하더라도 보통 여기서 원유나 원유 지금부터 시추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 보자, 여기 가서 한번 파면은 원유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공급 증가합니다. 가서 팝니다. 팠는데 이게 원유가 거기서 딱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유를 탐사해서 대규모 유전이나 아니면 충분히 하루에 최소 예전에 러시아가 했던 부분을 대체할 만큼 뭐 1000만 배럴, 뭐 몇백만 배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 대규모 유종을 확인하는 것도 이것만 하더라도 몇 년 걸립니다. 이것도 최소한 6개월, 1년이라고 최소한 확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찔러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또 계속 이번에 오래 걸리네. 어디 찔러봐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기술이 발달하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확인됐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진짜 빨리 확인됐습니다. 와, 여기 대규모 유전이 있어. 그럼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은 이 탐사한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럼 이게 리포트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대규모 유전이 있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돈이 있는 입장은 정유사입니다. 정유사는 그래? 그거 잘 됐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파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합니다. 즉 우리가 정유사가 직접적으로 가서 파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이런 시추하는 회사, 그리고 또 정유사 한 거의 50대 50이나 이런 합작으로 인해서 조인트 벤처 회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회사가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유가가 마이너스도 가고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정유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쉽게 손절이 가능합니다. 이 조인트 벤처 회사만 그냥 툭 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실질적인 자기네 계정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 자금도 들어와야 되고 컴퍼니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또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럼 이제 적어도 확인하고 아주 빨라야 1년, 아주 최소, 근데 거의 2년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이제 팔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면 또 석유가스도 이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간이 거치고 그러면 벌써 한 3월 달 이후부터 최소 1년이라고 하면 내년 1년에 가서야 이제 확인돼서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되는 거죠. 아주 최소로 적어도 2024년 가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뽑아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아주 최소입니다. 보통은 에너지 쪽에서, 화석연료 에너지 쪽에서는 3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가.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 막 늘어나서 의미 있게 나오는 거는 적어도 2025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그나마 신재생 막 또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급은 전혀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오페크 플러스에서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단계적으로는. 그러면 공급은 제외. 지금 유가를 가지고 수요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시장이 위축됐고 어떤 경기가 부진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수요 때문에 다시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내려온 게 지금 90달러대입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LNG 가격이 그렇게 폭등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 그냥 어디 석탄 없나? 아니면 어디 뭐 ESG 따를 때가 아니다. 석유라도 가져와서 떼어서 발전을 해야겠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수요 증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또 LNG 부족이 그냥 과거에 방치했던 석탄, 석유 발전도 다시 재가동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도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가 진짜 앞으로 한 10년 뒤에 지금 설치한 흐름 봐서 한 10년 뒤에 진짜 지구를 살리는 역할을 할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태양광 패널 이거 재활용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딱 찍은 거 잘못하게 되면 쫙 깔아놓고 이거 이제 수명이 다 했습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거 쌓아서 그 안에 들어간 물질, 유독물질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또 추가로 후속돼야 될 비용도 많기 때문에 풍력도 마찬가지죠. 혹시나 그 거대한 타워들 세워놨는데 허리케인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 거의 뭐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아유 이거 갖다 바람개비가 빠졌네 갖다 끼워 넣을까? 이거 아니거든요. 예,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모든 게 친환경 신재생으로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 지금은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들어가는 아이디어 계속 얘기는 해야 되는데 태양광 쪽에서 OCI는 좀 다른 문제겠죠. 혹시 시간이 나중에 또 되게 되면 OCI는 폴리실리콘 관련된 거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OCI는 태양광 쪽에서도 중국의 변화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원료다 보니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차라리 그러면 폴리실리콘을 그러니까 태양광을 계속 또 늘리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폴리실리콘 원료 가격을 늘려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지금 다른 셀이나 모듈을 만드는 업체가 안정적인 원료를 통해서 태양광 설치가 용이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 폴리실리콘 업체 누릅니다. OCI가 영향을 받죠. OCI는 좋을래야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화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다른 업체들이 더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폴리실리콘 그냥 폭등하게 놔둔다. 한화솔루션 팔아야 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리해야 됩니다. 오히려 OCI를 사야 되겠죠. 원료와 그런 셀과 모듈의 관계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은 OCI는 아닙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설치를 막 늘려야 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보게 되면 태양광 셀 모듈 만드는 업체가 훨씬 더 좋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풍력도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이제 성과 나오는데 3강 MNT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SK로 인수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정도.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CS 베어링에 대해서 저는 계속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 보시고 LNG 쪽은 또 계속 나오는 거지만 LNG 저장 수단 앞서 그러니까 LNG는 아이디어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수출 터미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입 터미널도 있고 또 FUSL이라고 하는데 저장식 배를 오래된 배를 쉽게 말씀드리면 배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까지 왔다 가기는 좀 그러니까 아예 마중 나오는 겁니다. 오래된 배를 그냥 해상에다 띄워놓고 거기다가 갖다가 부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배가 와서 가져갔다가 또 수입 터미널 가서는 거기서는 바로 또 액화한 거를 기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치를 해상에다 그냥 해놓습니다. 그럼 바로 해상에 오래된 배를 가지고 거기서 장치가 만든 다음에 그냥 관우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앞으로 벌어질 현상이라고 보게 되면 배도 이제 이동하는 배가 아니라 그 배에 액화할 수 있는 장치, 기화할 수 있는 장치 모든 게 또 다 들어가겠죠. 피팅 밸브, 뭐 여기서 들어가는 뭐 강관 이런 것들 다 거기서도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를 통해서 나오는 복합 발전, 예,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발전, 그러니까 그 화석연료를 통해서 발전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또 원자력과도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자력 관련주뿐만 아니라 복합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현상과도 연결돼서 나오는 중요한 부품이나 거기 들어가는 설치, BHI죠.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 종목이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S&T 에너지라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말씀은 못 드렸지만 네, 그냥 그렇습니다. 예, S&T 에너지가 있을 거고 또 뭐 좀 작은 종목인데 거래 잘 안 된 거지만 금화 PSC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거래는 안 돼도 어제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에서 커버하기 시작하네요. 예, 그렇게 거래 안 됐던 종목인데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각이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조선기자재 뭐 다 아시는 거고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된 쪽 다 아시는 거고 또 많이 말씀드렸죠. 강관 이런 쪽까지 쭉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에너지와 관련된 이번에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이거 시장이 크게 만약에 흔들리고 하락한다. 이거 팔아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시장의 중심이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던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 밀린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주도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혹시나 추가로 하락할 거나 아니면 관리는 좀 필요하겠죠. 지금 나는 좀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번에 좀 뒤늦게 들어가서 쫓아간 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주를 갖고 있다. 이번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뭐 20, 30주 정도 조금 정리를 해뒀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살 기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손실을 고점에서 샀다고 해서 손실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다시 더 싸게 사기 위한 기회를 누리는 정리거든요. 이게 그래도 손절매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요렇게 대응하면서 봐야 될 또 하나의 섹터. 이쪽은 쉽게 안 꺾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가치 조정이 나온다. 사야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흐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맨날 틀리는데 예측을 합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추세는 일단은 저는 박스권으로 봅니다. 추세는 아직까지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저는 딱 그거거든요. 지금 현금 비중을 어디서 한번 주식을 한번 싹 정리할 자리를 좀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딜까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보여주는 시그널과 함께 우리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고착화된다. 저희는 2600도 못 가고 2550이 고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왜 2550이냐? 요 자리죠. 이런 자리들 다른 미국은 그 이상으로 한번 가도 저희는 못 간다는 게 지금 펼쳐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쭉 하고 또 들어갔다가 눌림목 받고 또 들어오는데 여기서 몇 차례 또 반등 롤링은 타겠죠. 2550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거 못 보인다라고 되면 여기가 거의 고점의 징후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하반기를 대비해서 뭐 2600선까지 올 걸 좀 기대했는데 여기도 못 오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체력이 약한 거고 또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염두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무겁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그냥 쭉쭉쭉 내려갈 거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FOMC도 없고 아직 9월 달에 본격적인 이슈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한번 숨통 돌리는 현상 나왔을 때는 아직은 박스권 정도로 보시되 여차하게 되면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암시가 이번에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주식 비중 줄여서 다시 잘못하면 전저점 테스트나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고 또 테스트가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뭐가 강해서 아니면 기조 자체가 변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저희 심리적으로 그냥 위안으로 본 거죠. 피크아웃 될 것 같아. 물가 피크아웃 될 것 같아. 근데 피크아웃이 저희가 애써 또 거기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 지수를 보고 하는데 왜 빼요? 에너지 가격을 왜 뺍니까? 그것도 소비, 그러니까 저희 실질적인 어떤 저희가 소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데 이거 올라오게 되면 또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담은 가겠지만 또 자리는 잘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매크로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안 보다가 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그냥 딱 하나 에너지입니다. 자꾸 이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계속 드릴 겁니다. 시장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근데 동참하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내가 저쪽이 주도 섹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따라가는데 가격 부담이 있다. 그러면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주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다 싹 한번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일단 건설주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대우건설 시도하다가 바로 꺾였습니다. 이런 자리들 들어오다가 이 저항대에서 혹시 안착하나 싶다가 바로 꺾이는 자리들 이런 거 좋은 징후 아닙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혹시나 또 25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뭔가 좀 시장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아닙니다. 그때가 고점으로 훅 밀립니다. 셀온 게다가 지금 업황 물론 건설주가 적자나거나 뭐 아주 이거 진짜 힘든 섹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수주 받았던 거 진행이 되고 거기다 그동안에 한 상반기 때 어려웠던 원자재 가격들 이제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익성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전제 금리
금리가 인상할 때 금리의 수혜를 받았던 섹터들이 과연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게다가 지금 그 좋은 서초, 강남까지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긴 싸지만 뭔가 모멘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못 간다. 네. 두 번째, CJ 대한통운도 그나마 실적 괜찮으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봐도 올해보다 내년 최대 실적을 예고합니다. 이런 종목도 무거워지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혹시 이런 자리들이죠. 한 12만 원대 초반, 12만 1,000원대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시도했던 거 무거워지는 거죠. 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기아도 뭐 설명은 안 드렸는데 기아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추세 이탈했습니다. 박스권 오래 걸리다가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에너지가 응축돼서 돌파해야 됩니다. 못하고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안 좋은 신호입니다. 혹시 기아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79,000원대, 8만원대 근접하게 되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거나 비중 줄이거나 관리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다시 기아는 팔고 또 현대차는 사더라고요. 아무튼 추세가 무너졌다는 데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추세가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MC넥스, 이것도 이쪽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 수출량 개선과 함께 나올 변화에 대한 흐름들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횡보 중입니다. 횡보 중인데 요 가격대, 지금 횡보에서 단기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35,500원대, 여기 이탈한다. 또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죠. 지금 공매도 청산과 함께 쇼커버링과 함께 돌아온다. 그래서 다음을 기대한다. 전장용 카메라 기대감이 높다. 라운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러니까 저희는 또 기술적인 분석과 같이 접해야 되는데 고점 라인 쪽에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던 게 무너진다. 또 리스크 관리죠.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비코전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DDR5 가지고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기대감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종목 딱 하나 아비코전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 많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아비코전자입니다. 네, 근데 일단 버겁습니다. 추세적으로 좀 가고,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쪽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이번에 소부장 종목들 실적 좋았고 거기서 저는 한번 노려보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타이밍은 제가 보기엔 반도체 지금 눌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시그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애써 그냥 부정적인 거 잘 얘기 안 할 것 같고, 그냥 가격 싸다란 논리, PBR 몇 배니까 이런 데는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논리만 나오는데 반등 시도에도 그냥 출렁출렁 거리다가 횡보나 아니면 가격이 못 가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런 쪽을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 요 사이클, 그래서 단기 하락 사이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고 사시되,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한 치는 것보다 소부장 쪽에서 아주 보석 것 같은 종목들, 겉대지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려봐야 잘못하게 되면 거기 가서 또 물리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볼게 현대오토웨버, 이거는 완전 실패였네요. 혹시 보시다가 따라가시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오토웨버가 압박을 받는 이유는, 그러니까 신기술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약간 관심을 이번에 인수한 42단 이쪽으로 관심을 높이고 거기다가 자율주행 쪽을 결부시켜서 그쪽으로 강화시킨다. 현대오토웨버 낙동강 오리알 될 분위기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라는 분위기가 지금 주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혹시나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중기저항권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가격대 12만 원대 이상에서 12만 5천 원대 안쪽까지 반등 들어온다.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오는데 거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거 부정적인 신호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KCC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 얘기만 적어놓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에서 지금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페인트 쪽입니다. 왜냐면 배가 그렇게 큰데 이것도 하나 들어가야 될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조선기자재 쪽에서 제가 보기에 페인트는 가장 늦다. 그러니까 실적 흐름들이 좀 만약에 이제 조선기자재인데 피팅 밸브나 보냉제나 이런 쪽은
혹시나 이제 플랜트 쪽으로 쓰이면서 훨씬 더 그러니까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솔직히 피팅 밸브가 인증만 받게 되면은 우주항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걸치는 게 맞네라는 생각 쪽에서 움직이는 것과 페인트는 만약에 지금 보면은 건설 쪽은 막혀 있겠 약간 좀 제한적이겠죠. 그러면 조선 쪽만 보고 가는데 페인트에 대한 분위기는 좀 거기다 또 원가 유가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약간 또 원가에 대한 구조가 좀 좋아지긴 하는데 유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봤었는데 지금 딱 지지권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반등 나오게 되면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보시는 게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도 없이 밀린다고 하게 되면 좀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가스공사 겨울을 준비하자라는 쪽으로 보면서 한국가스공사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레벨업 시도하고 좀 정체를 봤습니다. 그래도 성수기 들어오고 있고 가스에 대한 흐름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여전히 보유 가능하고 눌림목대 대응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혹시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가격대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쓱하고 움직이는 이런 가격대 그리고 또 처음 추세 전환을 시도했던 가격대가 38,000원인데 이 가격대가 흔들리게 되면은 조금 부정적이겠죠. 네,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코스모화학 하나기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쪽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인데 지난 고점권에서 가격이 부담이 된다. 이거 타이밍을 본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정도 자리쯤에서 흐름들 보고 혹시나 만약에 먼저 들어가서 고민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혹시나 19,600원이네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지되는 거 보고는 여기서 매수 자리에 갔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기술도 기술력은 좀 되는데 좀 무겁네요. 주가가. 그래서 아마 이것도 자리를 보게 되면 요 정도 자리. 그러니까 즉 54,500원 정도, 54,5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단기 추세 또 어려워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했던 자리 쪽으로 또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손절가를 단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시장이 또 출렁임이 나왔을 때 대응을 못 하시면 안 되거든요. 갖고 주가 이번에도 뭔가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에이 또 망했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무거워지는 가격대 영역 쪽에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줄여놓으시고 다시 변화를 보실 만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뭐 하나기술은 2번 들어갔죠. 예, 이거는 지우고요. 네, LX 세미콘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번 딱 시도하고 여기 요 라인 딱 걸친데 거기 딱 맞고 떨어지네요. 아유 뭐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공매도가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만하게 공매도가 우리가 청산할 줄 알아? 이런 분위기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는 지지할 때 지난 금요일 어제였죠. 약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0만 1,000원대 부근 10만 원대 위쪽으로 다시 자리 잡을 때 이쪽에서 탄력 없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들어갔다고 하셔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여전히 또 바닥 확인하는 과정들이 더 나올 수 있겠다. 한쪽에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쪽에서는 또 변화는 일단 대원미디어. 이거는 그래도 이쪽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걸 시장에서 보니까 제로투세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올해까지는 힘들다. 하지만 내년 가게 되면 실적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했지만 뭐 차익 매물 바로 나오고 내년 얘기는 이제 징후 나오는 거 보고 내년 가서 얘기를 하시죠. 뭐 어차피 지금 중국도 출생률 떨어져서 난리고 우리 아시아 쪽이 좀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어떤 획기적으로 변화가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를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출산 장려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출생률이 개선이 되기 시작해야 이런 회사들이 수익이 나는 거죠. 단순히 정책 때문에 좋아질 거야라고 보는 거는 좀 한 단계 앞선 거고 실질적인 매출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네 했었을 때 나오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원미디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컨텐츠 관련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그게 비싸지 않고 괜찮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거 박스권 상단부가 이탈되게 되면 주의를 해야 되겠죠. 직전 고점대 라인들이요. 15,200원 같습니다. 여기 이탈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히트는 요 두 개, 예, 대양전기와 태웅인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하는 입장 쪽에서 잘 갔네요. 네, 오늘은 뭐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예, 시장이 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주식을 좀 나 좀 잘 치는 것처럼 변했다. 나는 주식 좀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유심 있게 보게 되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은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도 섹터 쪽에 반영이 될 수 있을 텐데 거기 반영이 못된 종목들을 많이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거에 가까이 갈 만한 종목들이, 그래서 2등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어디 없을까, 이런 거 찾아가는 게 많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환에서 조선기자재 쪽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찾다 보니까 좀 얻어 걸린, 네, 겸손해야 되죠, 오늘 같은 날은. 네, 얻어 걸린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예, 그때 그리고 약간 기존에는 좀 부진 요인들이 있었지만은 거래가 재개됐다는 얘기는 다 어느 정도 클리어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과거에 보여줬던 금융의 강자, 예, 조선기자 쪽의 금융의 강자가 지금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건데, 이런 쪽에서 지금 추격 매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는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기회를 노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한번 정리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또 한번,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번 또 시장 조정과 함께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12,000원대 밑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세게 갖고 한번 나도 왜 조선기자재인데 하고 억울함이 표출됐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서 단기 추세라도 그때 한번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팔고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S&T 에너지도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그거거든요. 열병합 발전소, 그러니까 BHI랑 사업 구조가 비슷한데 BHI가 열병합 발전, 그러니까 배열 회수 보일러 쪽에 강자고 시장 1위고, 이 회사도 조금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공냉식 열 배출기. 그래서 플랜트에 보면은 왜 제 공조라고 그러죠. 건물에 이렇게 웽웽이 돌아가는 것처럼 플랜트는 더 크고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관련 회사인데 이번에 네옴시티 관련된 쪽에서 수주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공시한 거 없습니다. 수주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재부 발견이 된 것일 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흐름은 기술력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에너지 업체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또 잘 노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서는 파는 자리다. 적어도 요 밑으로 한 2만원대 밑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그쯤에서 다시 눌림목 나갈 때 이쪽도 에너지 쪽에 하나의 변화인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대양전기공업, 이거는 생각보다 봤더니 엄청 무겁네요. 이게 해서 탄력 받고 쭉 가야 될 자리인데 장중에 거래도 잘 안 되고 좀 흔들린 거 보니까 생각보다 무겁다란 쪽인데, 이렇게 되면은 쌍고가 패턴이죠. 다시 또 월요일 날 쭉 하고 움직이는 기미가 안 보인다. 좀 묵직한 거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선 기자재다 보니까 그쪽에서 라인을 보게 되면 혹시나 이게 또 시장과 함께 13,000 중반대, 13,500원부터 뭐 300원 이 정도 사이 쪽 이탈한다. 그러면은 시도 2번 하다가 점점 시세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맞춰가는지 또 리스크 관리할 자리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텔리안테크, 이거는 우주항공도 전 좋게 봅니다. 근데 좀 긴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핵심은 인텔리안테크가 분기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거기서 공모전 청산, 이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체크하는 것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라리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이거 이번에 시장과 함께 조정이 나온다. 저는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또 타이밍은 한번 보시면서
예, 적정하게 가격 맞아야 삽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올랐으니까 뭐 따라 사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총이 이 회사가 1,800억대, 뭐 아주 그러니까 좀 최근 들어서 밸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바로 따라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권 보고 대응하자 한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미국 시장이 확 바뀌다 보니까 조금 자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찐시황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자꾸 저한테 주변에서 권하는 얘기는 아니 가서 8.15 모니터 가서 뭐 그렇게 좋은 일 보려고 종목 얘기를 막 해대느냐 자중해라 뭐 이런 얘기부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럴 텐데 거기서 너가 매매하듯이 그렇게 따라오실 줄 그렇게 따라오 가시지 못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게 종목 얘기 막 해도 되느냐 라는 쪽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이게 내가 과연 잘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반대로 보게 되면 종목에게 이렇게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던지시는 분도 없고 거기서 이런 변화를 끌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없는데 차라리 나라도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아무리 매크로 잘 맞추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없다는 거는 과연 전문가 맞나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러니까 핵심은 저희가 종목을 사서 매매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그것에 따른 트레이딩에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린 게 맞는데 굳이 자신이 물릴까봐 틀릴까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목 얘기는 좀 자중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지만 종목 없이 그냥 시황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붕어빵 그냥 맨 붕어빵 먹을 수 있나요? 예, 남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매크로 얘기 뭐 해봐야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시큰둥하게 보실 텐데 시장의 주도가 여기다. 시장이 이쪽이 간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찾고 그쪽에 이런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이 더 오르났다. 한번 매매를 해보시되 이 정도 라인에서는 주의하자.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잘 틀립니다. 잘 틀리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나는 여기서는 위험해서 꼭 팔 거야. 손절 라인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정도만이 올라가면 정리해야지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도 나만의 가이드라인 가져가신 채 한번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내가 수익을 날 수 있는 최종적인 대상 매크로도 왜 공부를 합니까? 네, 내가 종목을 뭘 찾고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종목 찾으려고 공부하는 게 매크로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잘못돼서 매크로 뭐 시장 뭐 환율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하게 되면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게 저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카카오 사놓고 방치돼 있어요. 이게 무슨 주식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경제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럼 경제 공부 하시려면 주식 없애고 경제 공부만 하세요. 주식 하시는 입장은 아닙니다. 매크로는 그냥 그러면 매크로를 다 공부했는데 가지고 뭘 사? 이게 주식하는 투자 트레이더의 입장이거든요. 괜히 잔소리 요만큼 덧붙였습니다. 주변에 하도 종목 얘기하지 말라. 네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이 저한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수익 손해 보신 분한테 뭐 손해를 메꿔드리는 것도 아닌 이런 입장 쪽에서 너무 종목 얘기 남발하지 말라는 뭐 얘기들도 있었는데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제 캐릭터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제는 하되 종목 없이는 시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네. 뭔가 이렇게 비장하게 마무리를 졌는데 어떻게 마무리 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8월 20일 토요일 주간 찐시황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도 다음 주 또 항상 힘들어요. 네, 한 몇 주 동안 조금 시장 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기고만장했던 마인드를 약간 좀 쿨다운 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아야 될까 싶은데 그래도 제가 할 거는 주도 섹터 얼만큼 탄력 남아있는지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체크해보고 계속 매매 기회 만들어 가겠다. 이게 제 입장이고 제 심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주말 잘 쉬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면서 또 그 다음 주 찐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